이 책의 첫 머리에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되지 못하고 평생 시간 강사로 살았다. 그런데 이 책이 서점에 깔리기 열흘 전 65세 저자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책의 내용이 틀려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3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소식은 왜 하필 이제 다 내려놓고 65세까지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쓴 책까지 낸 다음에야 도착했을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저희는 늘 이 인사로 영상을 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평생 이 인사와 정반대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은 절대, 결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에 붙어있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귀를 보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받아쳤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6일 밤,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채널에서 카메라를 켭니다. 긴급 소식을 전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늘 루저처럼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교수라는 타이틀을 따게 됐습니다. 그날은 이 사람의 65번째 생일이었고요. 정년을 딱 한 달 남긴 날이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침착맨에서 조회수 650만이 터졌던 그 영상의 주인공 빠트록 나우라 그레의 정일영 교수입니다. 30년 시간 강사, 4-5번 연속의 임용 탈락, 그리고 정년 한 달 전에 대역전까지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과 자기 내면의 진짜 생각들을 다 쏟아낸 본인 책을 썼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책은 임용 소식이 전해지기 바로 직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오늘 정식 출간됐고요. 정일영 작가의 결국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아 쓴 책을 현실이 열흘 만에 뒤집어버린 이렇게 기묘한 팔자로 세상에 나온 에세이 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쇼펜하우어 아시죠? 인생은 고통이라던 그 염세주의의 대명사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행복론에서 첫손에 꼽은 자산은요. 의외로 명랑함이었습니다. 명랑함은 행복의 현금이고 다른 모든 것은 어음일 뿐이다. 오늘의 주인공이 딱 그렇거든요. 스스로 부정의 아이콘을 자처하는데 이야기는 이상하리만치 유쾌한, 말하자면 한국의 명랑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러니 오늘은요. 모처럼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들으실 준비를 하셔도 좋은데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실컷 웃기다가 급소를 찌르는 타입이라서요. 웃음 사이사이에 내 지갑, 내 멘탈을 지키는 기술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억울한 게 뭘까요? 게을러서 안 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죽어도 안 풀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65년짜리 실전 참고서입니다. 자, 이제 결말에서 출발해 30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밑바닥에서 정년 1개월을 앞두고 교수 연구실까지 데려다 놓았는지.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 문장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배자의 냉소가 아니에요. 초등학생 소년이 몸으로 얻어낸 결론이었습니다. 축구에 제법 재능을 보였던 이 소년의 꿈은 국가대표였는데요. 5학년 이후로 키가 딱 1cm 더 자라고 멈춥니다. 죽어라 연습한다고 키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아, 열심히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배운 거죠. 어른이 된 뒤의 인생도 계속 그런 식이었습니다. 원래 꿈은 로커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980년대 초 신촌에서 DJ로 경력까지 쌓았어요. 그리고 실제 경연에서 대상을 몇 번 받았을 만큼 그 분야에서는 잘 나갔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본인의 친구분들을 만나고 온 아버지가 불쑥 이러십니다. 일령아, 너 불문과지. 불어 전공자처럼 불어 잘하니? 그게 아니면 너 유학 가. 외국어 전공하는 다른 집 자식들 다 짧게라도 유학 갔다는데 너도 프랑스 가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1억이었다고 해요. 10년치 생활비와 학비로 어떻게든 쓰라며 그 돈을 모두 아들에게 건넵니다. 효자였던 아들은 군말 없이 그 돈을 들고 파리로 떠났고요. 파리에 도착한 첫 5년은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여유조차 없었다는데요. 해가 뜨면 학교에 가고 도서관에서 버티다 집에 와서 밥 해먹고 자는 군대 같은 생활을 무한 반복했답니다. 본인은 이걸 자포자기 정신이라 부르는데요. 지나고 보니 잡생각이 들 틈조차 없던 그 단순함이 오히려 생존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8년 뒤 파리 8대학 언어학 박사가 되어 돌아온 그를 기다린 건 시간당 5만 원짜리 강사료였습니다. 방학이 되면 보릿고개라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40만 원 남짓. 언젠가는 2년 동안 강좌 하나만 맡아 월 수입 50만 원이었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유학생활 8년 동안 사 먹은 거라곤 제일 싼 바게트가 전부였을 만큼 아꼈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와 학생들에게 마카롱을 선물 받고 나서야 그게 프랑스 과자였다는 걸 처음 알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50살이 되던 해 이 사람은 조용히 인정합니다. 아, 이번 생에 교수가 되기는 글렀구나. 그럼 소시적 꿈이던 가수라도 돼보자며 50 넘게 공개 오디션에 나갔어요. 거기서도 2차에서 여지없이 탈락해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로커, 교수까지. 꿈이란 꿈은 전부 그를 비켜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저 문장이에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꿈인 것 같다. 죽어라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희망, 바람이다. 네, 다만 저 문장에는 제가 뒤에서 풀어드릴 반전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접은 건 꿈이지 단 한 번도 목표를 접은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우울한 실패 이야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재미는 이 사람이 다음에 한 행동들입니다. 전력을 다했다면 이제 남 탓을 하십시오. 귀국 후 모교 강단에 서면서 이 사람은 교수 임용에 도전을 거듭합니다. 처음 떨어졌을 때는 내가 부족한가 보다, 논문을 더 쓰자 였어요. 그런데 4-5번을 연달아 떨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보다 논문, 연구 경력, 불어 실력 모든 면에서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교수가 되는데 너는 대체 뭐하는 놈이냐. 매일 이렇게 자신을 때리다가 공황장애가 왔고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에 통풍약까지 더해지면서 본인 표현으로 거의 걸어다니는 병원이 됐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살아보니 실패는 그냥 실패였다. 계속 아프고 쓰리고 잊히지도 않는다. 네, 여러분. 실패가 약이 안 된다면 최소한 독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붙잡은 생존술이 그 유명한 남 탓이에요. 오해하실까봐 자격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아무나 못 씁니다. 죽을 만큼 해봤고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도전한 사람에게만 발급되는 일종의 재도전 티켓인 거죠. 노력이 끝나기 전에 쓰면 독이고 노력이 다한 뒤에 쓰면 약이 되는 거죠. 박사까지 받고도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한국 교육 제도를 탓했고 책이 안 팔렸을 때는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걸작인데요. 하필 출간 시기가 겹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탓했답니다. 웃으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책에 적힌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쓰담쓰담한 덕분에 그만두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또다시 책을 쓸 수 있었다. 저자가 정리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돌리다 보면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나중에는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돈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명확해져요. 이를테면 주식에서 크게 물렸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보통 증권사 어플부터 지우거든요. 손절도 복구도 다음 기회도 그 어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자책은요, 마음의 통장에서 재도전 미천을 빼가는 출금이고요. 여기 나오는 남 탓은 그 출금을 막는 일종의 지급정지 신청이었던 거죠.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역시 나는 의지박약이야 라고 자책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식단 앱 탓, 하필 오늘 회식을 잡은 부장님 탓을 하고 내일 다시 하면 되는데 말이죠. 물론 저자가 단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전력을 다하되 안 될 때만 남 탓을 해야 한다. 노력도 하지 않고 남 탓부터 하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그러니 몇 번 실패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안 되면 남 탓 좀 하시라.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안 될 일은 접고
될지 모를 일은 저지른다. 그럼 남 탓으로 지켜낸 그 힘을 어디에 썼느냐?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대학 졸업 무렵 저자가 취업시험을 하나 봤는데 지원한 직무가 무려 남자 승무원이었습니다. 지원서에 키를 적는 칸이 있으니까 키? 회사 입사하는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175cm라고 적어냈는데 덜컥 1차에 붙어버려요. 문제는 2차 면접장이죠. 실제 키 161cm의 지원자를 마주한 면접관들은 벙찐 얼굴로 그와 지원서를 번갈아 봤고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승무원은 승객들의 짐을 들어 올려 기내 선반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75cm는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의 반응이 포인트인데요. 그 자리에서 쿨하게 수긍하고 승무원의 꿈을 깨끗하게 접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유전인 탈모에 연연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였다고 해요. 노력해도 안 될 일에 시간을 쏟느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편이 낫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키나 유전처럼 내 힘으로 못 바꾸는 건 미련 없이 접고 믿져야 본전인 기회 앞에서는 정반대로 돌변하는 거죠. 2004년 EBSI에서 수능 프랑스어 강의 제안이 왔을 때 PD가 선생님이 수능 프랑스어 달인이시라면서요? 라고 묻자 고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라고 질러버려요. 그날 바로 원고를 썼고 다음날 카메라 앞에서 강의했고요. 그런데 그 강의가 8년을 이어지며 수강생 5만 명을 모았습니다. 2024년 침착맨 섭외 전화가 왔을 때는 한술 더 떠요. 그 채널이 뭔지도 몰랐고 생방송이라는 것도 현장에 가서 알았는데 이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압권입니다.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통장에 출연료는 꽂힐 것 아닌가. 그 마음으로 2-3시간을 떠들었더니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만이 나왔고 조교가 전화로 호들갑을 떠는데 정작 본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그거 많은 거야? 그 영상이 650만을 넘기고 쇼츠가 1400만을 넘기면서 본인 말 맞다나 탈모의 쇼다리인 60대가 대기업 광고까지 찍게 되죠. 요즘은 산책할 때 사인 요청에 대비해 추리닝 주머니에 볼펜을 넣고 다니면서 언제 꺼질지 모를 거품 같은 인기를 본인도 얼떨떨하게 즐기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저지름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상어에 비유한다. 상어가 왜 끊임없이 헤엄치는지 아는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서 죽기 때문이다. 나 역시 가진 게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약간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일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침착맨에서 터진 그 입담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이 사람은 강사 시절 들어오는 일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여성 구치소 인문학 특강까지 갔을 정도니까요. 그 교도소 내 강의실에서 에펠탑과 루브르 이야기를 꺼냈다가요. 뒤쪽에 앉은 머리 허연 수감자의 혼잣말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생전에 파리에 가볼 일이 있겠어? 정신줄을 놓아버린 이 사람, 그냥 남은 1시간 반 동안 노래만 내리 불렀고요. 마지막 인사로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해버린 걸 깨닫고는 도망치듯 허둥지둥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다음에 또 뵙자니 계속 여기 계시라는 소리잖아요. 이제 돈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 궁상은 상상 초월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유학 시절 버릇대로 맨날 딱딱한 바게트만 사 먹다가요. 단골 카페 사장님한테 노숙자로 오해받아 크루아상을 공짜로 받은 적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돈도 안 되는 원고를 닥치는 대로 썼고 1년 동안 논문 지원비가 열린다는 소식에 그 해에만 논문 7편을 써내 연구비 헌터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논문 한 편에 250만 원, 한 달 강의료와 맞먹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65, 인생의 정산이 시작됩니다. 침착맨에서 풀어낸 이야기들은 사실 전부 다 단골 카페 사장님이 노숙자인 줄 알고 주신 바게트를 먹으며 불안을 덮으려고 쌓아둔 그 원고 더미들에서 나온 겁니다. 구치소에서도 안 무너지던 그 강단은요. 손해보며 섰던 숱한 무대들이 만들어준 근육이었습니다.
대기업 광고는 유튜브에서만 2주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고 마지막 학기 프랑스어 강의에는 의대생들까지 수강 신청을 하겠다고 몰려들었죠. 방송 촬영이 70회를 넘어가며 강사료와는 자릿수가 다른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거의 인생 30년치 외상값이 한꺼번에 입금되기 시작한 겁니다. 반평생 지지리도 복도 없던 내 인생, 부정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나에게도 65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은 희망이라는 것이 움트고 있다. 97세 어머니는 아직 아들의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입니다. 이 책의 맨 앞장을 펼치면 본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조 한 수를 비틀어 쓴 헌사가 나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수백 번 다시 죽고 또 되살아난다 해도 어머니,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제발 건강하소서.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40여 년 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택시에 치여 몇 달을 입원하셨는데 택시기사의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그 어깨를 두드리며 이러셨답니다. 괜찮아요. 내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난 사고라고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병원비도 전부 본인이 부담했고요. 그 어머니가 올해 97세가 되셨습니다.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 시력을 거의 잃으셨어요. 아들은 속상한 내색도 못하고 눈에 좋다는 영양제만 말없이 매일 챙겨드립니다. 요즘 이 아들의 가장 큰 낙이 뭐냐면요. 큰 텔레비전을 새로 장만하고 조카한테 유튜브 트는 법을 배워서 자기가 나온 방송을 어머니 옆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엄마, 저기 나 있어. 그러면 귀도 어두우시고 화면도 잘 안 보이시는 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들어갈 듯 바싹 다가앉아 이러신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저기 나왔네. 그 자랑거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 아들은 본인 표현대로 없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지상파, 케이블, 유튜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그런 아들에게는 이불 속에서 평생을 잠들기 전 꺼내보던 상상이 하나 있는데요. 불을 끄고 바닥에 누워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자신을 그려보는 겁니다. 어머니를 연구실에 모시고 가서요. 엄마, 여기가 엄마 막내 아들이 일하는 학교야. 여기가 내 연구실이고 라고 말하며 캠퍼스를 한 바퀴 구경시켜드리는 모습이죠. 어머니께 이 자부심을 안겨드리고 싶었던 것이 나의 소원이자 교수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평생 그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이 상상은 늘 씁쓸한 혼잣말로 끝났습니다. 그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냥 이런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게 어디냐. 책이 틀렸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네, 이 문장들이 담긴 원고는 그대로 인쇄소로 넘어갔습니다. 저자도 출판사도 이 책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2026년 7월 6일 65번째 생일날, 정년을 하루 앞둔 65세 만년 강사에게 인하대 초빙 교수 임용이 통보됩니다. 30년을 기다려도 안 오던 소식이 꿈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포기를 책으로까지 박제한 다음에야 도착한 거예요. 책은 이미 인쇄돼 나와버렸으니 첫머리에 그 문장은 이제 영영 못 고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로 그 오답 한 줄이 이 책을 올해 가장 뭉클한 에세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인트로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왜 하필 다 내려놓은 다음에야 도착했을까? 저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그 답을 거꾸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자를 끝내 연구실까지 데려다 놓은 건 꿈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목표, 이걸 단 하루도 놓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프롤로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도 몰랐고 확신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그저 무언가를 끊임없이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펼쳐졌다. 네, 저 문장만 보면 정처 없이 노만 저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임용이라는 건 남이 정하는 당첨이라 꿈의 자리에서 내려놨을 뿐, 오늘 쓸 원고, 이번 학기 강의, 그의 논문 7편처럼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는 목표는
하루 단위로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죠? 희망, 그리고 바람. 바람은 불어올지 말지 하늘 소관이지만 노와 방향은 늘 자기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30년은 표류가 아니라 항해였던 거죠. 국가대표의 꿈이 꺾인 자리에서도, 로커의 꿈이 접힌 자리에서도, 교수의 꿈이 번번이 거절당한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이면 늘 어쨌든 그날 몫의 노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계속함이 쌓여서 결말이 인쇄된 책을 현실이 고쳐버린 거죠. 그리고 꿈은 안 믿는다던 이 남자가 얼마 전 부동산에 다녀왔답니다. 큰 병원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단층 전원주택을 지어서요. 97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예전처럼 고추랑 방울토마토를 키우게 하고요. 예전 같으면 3번쯤 죽었다 깨어나야 모을 금액이었는데 어라, 이거 방송이랑 광고 열심히 찍으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는데? 평생 꿈을 부정하던 사람이 65세 새 꿈의 견적서를 뽑고 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허락할 것.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해볼 일은 오늘 밤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전력을 다했는데도 안 됐던 일을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시고요. 놓친 승진이든 물린 투자든 자리 잡지 못한 부업이든 좋습니다. 그 일에 대고 소리 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단 이 문장에는 오늘치 최선이라는 입장료가 붙습니다. 후회 없이 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어색하고 우습게 들리시겠지만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요. 저자에 따르면 자산관리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건 결국 돈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한 줌이잖아요. 자책은 그 마지막 한 줌까지 태워버리고요. 그래도 어색하면요. 이 교수님의 남 탓 목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교육제도 탓, 프랑스어 탓, 심지어 한강 작가 탓. 정일령의 30년은 버티기가 아니라 다시 하기, 그러니까 재도전의 반복이었습니다. 학기마다 강사로 강단에 다시 서고 떨어질 때마다 논문 다시 쓰고 안 팔려도 책을 이렇게 다시 내고 그 재도전 횟수를 지켜준 유일한 기술이요. 바로 자책하지 않는 요령이었던 겁니다. 허리 협착증의 종기까지 몸은 여기저기 쑤신다면서도 저자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마음만큼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있나 싶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자기 몫의 노를 젓는 사람은 결국 그곳에 도착하니까요. 65세 새내기 교수님이 남긴 이 책 제목 그대로의 한 줄로 마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인생에 3번의 운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운이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64세에 왔던 것 뿐이에요. 그것도 우연찮게 온 거죠. 그 침착맨이 저 찍은 게 아니라 우연찮게 저한테 온 거를 제가 준비가 돼서 기회를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운이라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디 아카이브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정일영 교수 시원스쿨 프랑스어 델프 대표 강사 저서 극내성인 우리는 흔히 유럽을 낭만의 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정일영 교수님이 10년의 유학 끝에 들고 온 것은 달콤한 마카롱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골목의 불편함, 배고픔, 그리고 화장실조차 찾기 어려웠던 냉혹한 현실의 기록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셀럽이라 착각하며 정년을 앞둔 64세 교수라 부르며 세상이 입혀준 화려한 포장지를 스스로 걷어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퍽퍽한 바게트가 주는 정직한 진실을 택한 게 아닐까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없는 건 없다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 정일영이라는 기록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빛나는 껍데기를 연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투박한 진실을 껴안고 있습니까? 교수님은 보통 스스로를 굉장히 그냥 드라이하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대중분들의 관심과 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면은 사실 좀 더 이렇게 좀 멋있게 포장하고 패키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감춰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도 감췄을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썼었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루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용이 되지 못한 이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조차도 감춘다면 나에겐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 주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학생들한테는 그냥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프랑스 유학 시절에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바게트만 드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그 유학생 시절에 그 배고팠던 시절에 그 결핍된 상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정의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늘 불안한 상태였어요. 제가 학생들 얘기할 때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저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 은사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그 말처럼 똑같이 물어봐요. 첫 마디가 뭐냐? 너의 부모님이 네가 10년 동안 일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한 질문일 수 있어요. 공부하러 가겠다는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에요. 프랑스는 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롯이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가이드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가이드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가이드를 시험을 봐서 따는 거는 거의 고시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냥 유학생들이 알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누구는 부모 잘못 나서 그렇게 가고 나는 부모 잘못 나서 못 가고 불공평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불공평해요. 유학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도 갔지만 거기서 내내 있는 동안 저뿐 아니에요. 제 또래 유학생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까지 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항상 잠재의식 속에는 나 빨리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부모님 부담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울이 다 있어요.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마카롱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저한테 줬을 때 마카롱이 프랑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바게트가 일단 싸고 그걸 주로 먹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프랑스 음식을 좀 먹었었다면 그럼 내가 학생들한테 프랑스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프랑스 음식이 워낙 비쌌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가기가 싫어. 프랑스에. 나이가 들어서. 있을 때 즐겼어야 돼. 거기 있었을 때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강박으로 와닿으니까 부모님한테 그 경제적인 부담이 그걸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바게트? 갓 구운 바게트를 뜯어 먹잖아요. 그 맛은 뭐에 비유할 수 없어요. 뭐랑 먹죠? 우유랑 그리고 먹나요? 일단 거기에 더 맛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글라스를 써줘야 돼. 그게 간지야. 한쪽에 커피, 바게트.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 지금도 바게트를 그냥 바게트만 먹어요. 잼 같은 거 뭐 안 발라 먹어. 왜? 당뇨거든요. 그래서 그만 먹어. 근데 저희 동네에 있던 가게에서 처음에 제가 저 겨울에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홈리스예요. 이게 지금 내가 면도해서 그렇지 저는 벌초 수준이에요. 여기엔 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일로 왔어요 지금. 그 추리닝도 다 해진 거 입고 다녀요. 우동에서 바게트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크루아상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요? 네,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왜 나 이거 안 시켰다고 했더니 드시라고. 나중에 단골 돼서 물어보니까 왜 그때 크루아상 주셨어요 했더니 제가 홈리스인 줄 안 거예요. 노인이 이빨도 안 좋은데 바게트 딱딱한 걸 사 먹으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걸 주셨구나. 그 맛인데 사실은. 지금도 저는 학생들한테 권해요. 바게트가 맛있다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모든 게 다 강박이었어요. 저희들한테는.
정말 프랑스에 있으면 국경 접해 있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행 좀 다닌다고 해서 박사학위가 막 몇 년씩 미뤄지는 것도 아닐 테고 그 경험이 온전히 돈이라는 형태라는 다른 형태로 스님한테 쌓였을 텐데 또 그걸 가지고 그 쌓인 걸로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치를 또 제공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네. 거죠.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죠. 박사학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0년 정도 외국에 살면서 언어뿐 아니라 문화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내가 배웠던 내가 체험했던 그 문화가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먹어본 게 없기 때문에 음식 얘기가 나오면 어떤 맛이라는 걸 얘기를 못해요. 그냥 맛있었어? 인터넷 검색해서 챗GPT 이거 맛이 어떠니?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그걸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왜? 가정 떠는 걸 잘하니까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요즘 학생들이 이 그 찜창맨 이후로 의심의 눈으로 일단 저를 봐요.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지. 왜? 내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든지 의심해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거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는 뭐 전통적으로 뭐 낭만의 도시라던가 로맨스의 도시 뭐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화제가 되게 되셨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를 무시할 때 소리를 지르고 빠트롱, 주인을 불러라. 이런 생존법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공권력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처음 갈 때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배 가게 가서 담배를 못 시킬 정도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담배 가게도 못 갈 정도로 초창기에는 내성적이었어요. 그게 세월이 한 2, 3년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사회에 녹아가 들게 돼요.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슬슬 말대꾸를 하게 되고 짜증도 나게 돼요. 화도 나게 되고. 근데 이게 프랑스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예요. 몇백 년을. 그러니까 그게 쭉 쌓여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너희들과는 달라. 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 하지만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는 해줘야 돼.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제가 듣기에는 되게 건방진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 살았을 때는 누가 오든 다 편하게 대했어요. 왜? 난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이 제조업 이런 걸 굉장히 발달됐던 나라, 그걸 돈을 벌었던 나라에 수출해서. 근데 지금은 제조업이 거의 없어졌어요. 수입이 없어졌어. 그리고 상당분의 수입을 관광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와서 예의 없는 걸 못 봐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예의 없게 행동해. 되게 짜증이 나. 인상을 시작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물건을 사는 것조차도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야 그게. 외국인에 대한 짜증이.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니까지 게 뭔데 라는 생각의 태도를 보여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촉이 무서워요. 딱 보면 지금 날 무시하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고요. 이거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습관이 돼.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박혀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장 핵심적인 빠트롱만 이야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장 이거군요. 왜? 지들도 알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챘네. 그리고 그걸 따지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뜨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는 딱 봐서 나를 무시하네 라고 얘기할 땐 강하게 한번 임팩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전의 설계. 운인가 준비된 필연인가. 인생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을 붙잡는 것은 운이 아니라 태도겠죠. 12년의 수능 강의와 EBS 스타 강사라는 화려한 정점, 그리고 다시 또 조명받지 못했던 교수 시절까지 그 긴 시간 정일영이라는 이름 뒤에는 시간이 만든 단단한 내공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필연입니다. 네,
교수님 그 과거에 EBS를 비롯한 시원스쿨 수능 프랑스어 스타 강사로 정점을 찍으셨는데 이후에 긴 침묵의 시간이 쫙 있었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제가 시작했던 그 EBS를 한 12년 했거든요. 근데 EBS는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이나 학원 강사의 스타의 등용문이에요. 거기서 뻥 뜨면 땅땅 스터디로 스카웃이 되고 거기서 억대 연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EBS에서 시작을 할 때 프랑스어는 아무래도 필수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전 그거도 잡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EBS 고등학교 수능인데 춤을 추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조카가 도서관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웬 여학생이 낄낄대고 웃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 영상이 거기 나오고 있더래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12년 EBS 했고 약간의 공백 있다가 시원스쿨 했고 시원스쿨에서 약간의 공백 있다가 침착맨이 이어진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그거는 운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침착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제가 했던 이야기들, 사람들이 보면서 뻥 터졌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밤에 잠들면서 내일에 뭐 좋은 일 없나? 광고가 가성비가 좋던데 누가 혹시 광고 나한테 안 들어오나? 나 대머리인데 혹시 머리 광고 안 들어올까?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잤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쌓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심지어는 제 인생에서 공황장애라는 걸 제가 겪어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겪으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걸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집중할 게 없어요. 내 몸으로 호롯이 집중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책밖에 없는 거예요. 쓰는 거밖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쓰는 것에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침착맨이 나갔을 때 그 이야기도 내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극내성이라는 책도 그때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책도 네. 역시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운, 기회, 준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팍 오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운이 좋으려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가만히 있는데 포도나 사과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포도밭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64년까지 저한테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E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1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프랑스를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인생에 3번의 운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운이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64세에 왔던 것 뿐이에요. 그것도 우연찮게 온 거죠. 그 침착맨이 저를 찍은 게 아니라 우연찮게 저한테 온 거를 제가 준비가 돼서 기회를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운이라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돼요. 이러다가 내가 돈을 벌다가 죽겠구나. 원래 돈이란 게 뭐예요? 잘 살기 위한 도구잖아요. 근데 주객이 전도화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딱 돈을 버는 행위를 멈추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내가 지난달부터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직장생활을 했으면. 그러면 연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을 못 받아요. 국민연금만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더. 그리고 집이 만약에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제부터. 뭐냐면 내가 나이가 먹고 나서 더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보다 현재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 눈도 잘 안 보이는데 AI 시대니까 AI와 관계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동네에서 해주는 그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닐 게 아니라 나를 면밀히 막 거울 앞에 서요. 그러면 내 키가 175야. 그리고 머리숱이 많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형태만으로도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단역을 할 수 있어요. 시니어 모델 같은. 단역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도전을 하는 거야. 안 되면 말고 내가 그걸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없잖아요. 또 나처럼 그게 아니야. 근데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해. 그러면 요즘 자가 출판도 있고 또는 등단할 기회도 많잖아요. 글을 써보는 거야. 그쪽으로 내가 나보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타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소확행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왜? 더 이상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50 넘으면. 왜? 그런다고 요즘 자식들이 내가 집에 오면 아는 체나 해요? 안 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니어들한테는. 파격의 샤우팅, 선을 넘는 모험. 인생의 후반전 모두가 안정이라는 수비진을 구축할 때 그는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 출연해 불문학 교수의 샤우팅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기계가 6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시 켠 앰프.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숫자가 그어놓은 선을 보란듯이 지워버리는 가장 뜨거운 반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 과거의 위대한 탄생에 출연하셨다고요? 예, 뭐 그뿐 아니라 오디션 프로는 다 지원했어요. 왜 그렇게 다 지원하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몹시 불안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라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노래. 그리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도 그럴까? 여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왜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프로가 있었죠. 그렇죠. 프랑스에도 그 프로가 있어요. 그 신청하셨나요?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걸 보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바로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늘 목이 마르고 대체 이 갈증은 언제 해소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수명은 점점 길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모아놓은 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돈 벌면 학생들 유학 보내주겠다. 교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과 가까워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밖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뭐 커피는 기본이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알게 돼 이야기를. 그러면 되게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 돈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와준 적도 있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적이 좀 많아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했던 그 방식, 선생으로서의 방식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학생과 선생 간에 어느 정도의 선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너무 가까이 격이 없이 가면 저 선생한테 함부로 해도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 중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들 안 봐요. 아예. 학생들하고는 그런 게 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취직도 시켜주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건 제 캐릭터예요.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서 정말 극내향인이냐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 내가 극내향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 정하면 이제 다가올수록 걱정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동네 많이 가는 그 카페에 앞에 카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냥 갈 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테이크아웃 할 때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집한테 미안한 거야. 남의 집 커피를 들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집에 가요. 대신 밖에 나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촬영 카메라 앞에 서면 그때는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야누스의 얼굴, 동전의 앞뒷면이 되어버린 게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학생들은 솔직히 안 그런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야 진짜 저 사람이 극량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감성적인 게 굉장히 강하면서도 여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남들이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샤우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자신 있다면 뭐하러 소리를 지르요. 목 아프게. 천천히 얘기해도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극내성인이 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부정적으로 느껴질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극내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몰랐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해보니까 진짜 세계 위인들 중에 극내성인 성격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데카르트가 그렇죠. 제가 데카르트. 어디 나가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모든 걸 다 부정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내가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생각을 혼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혼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데 주위에 친구가 많아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 제목을 극례성인의 반란이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극례성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5년 지난 다음에 광화문에 세본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프랑스에서 내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서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제 갈 길 갔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광화문에서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멈춰서더니 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부안외동, 남이 논밭 하면 배도 아픈 거지만 남들이 뭐 하니까 쫓아 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교훈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교훈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지독하게 비정한 기록인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진실의 의자에 앉은 정일영 교수는 지식만 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노력의 신화, 성실함의 신화, 그 이름의 껍질들을 벗겨낼 겁니다. 이 의자에 앉는 순간 호흡은 평소보다 깊어지고 목소리는 자신의 본질에 닿기 위해 낮아질 거예요. 이제 정일영이라는 한 남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차가운 기록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네, 교수님, 솔직히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죠. 성실하게 살라, 열심히 하면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정작 교수님이 본 역사 속에서 이른바 성실한 개미들은 늘 지배층의 사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운 역사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이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드는 소위 가스라이팅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버려야 할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28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살아온 생애 기반을 두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좋은 어떤 특강이라든가 대학 교수님들 보시면 학벌이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물론 누구나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학업에서 성적을 받고 어느 정도의 그런 틀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제가 학생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살아보니까 65세가 되면서 이 세상,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공부라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보다 다른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답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였어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지질이 궁상처럼 살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라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나마 열심히도 살지 않았다면 훨씬 더 못한 삶을 연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또 역시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어떠한 일이 그걸 발판 삼아 그걸 미래로 내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돼야지.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으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도전할 땐 좀 더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 실패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 그러면 과연 그게 내 탓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내 탓만 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에 도전을 못하게 되고 결국 저처럼 소심해지고 사람을 피하게 돼요. 따라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왜? 요즘 새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살긴 다 살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했어요. 우연히 본 책에서 딱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뇌가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 멍 때릴 때래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선대인들은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멍을 자주 때리거든요. 습관적으로 때려요. 가끔 하루 생활하면서 하늘을 내가 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또는 버스를 타면 모든 사람들은 다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당뇨가 있어서 눈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하철에서 흔들리는 걸 보지 않아요.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철질한 바닷가에 있다는 상상을 해요. 그렇게 눈을 감고 한번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1타 강사를 또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시원스쿨에서 1타 강사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으셨고 매년 많은 수입도 통장에 찍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들은 부러워하는 당시에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 내려오게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잠재적인 불안감이에요. 제 의지든 아니든 간에 저는 유학이라는 것을 갖고 10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없는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박사학위라는 종이장 하나를 갖고 돌아왔어요. 저뿐 아니라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최고의 꿈은 뭘까요? 네, 대학 교수예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직장에 나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넉 달을 쉬어요. 근데 월급을 줘요. 자, 물론 교수님들은 얘기하세요. 내가 그냥 노는 게 아니다. 연구하고 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안 해봤나요? 저도 1년에 논문 8편까지 써본 사람이에요. 책 50권 출판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지금 교수가 못 됐거든요.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교수가 정말 되고 싶었던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편하게 돈을 많이 벌면서 먹고 살고 싶었어요. 존경을 받으면서. 또 하나는 제 삶의 모토인 저희 어머님이 지금 97세신데 어머님이 모시고 엄마 여기가 엄마 막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야 라고 어머니에게 자부심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제가 65세예요. 이제 끝이에요. 평생 그 기쁨을 제 어머니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제 어머니가 제가 나오는 모습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종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방송까지 가리지 않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어머니랑 앉아서 저기 엄마 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출연하고 있고요. 물론 교수가 못된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한테 있겠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 같은 건 남아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유튜브 출연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도 받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금까지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을 다 돌아보았을 때요. 나 정일영, 내 스스로 내가 가장 고백하고 싶은 지옥은 무엇이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는 그날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고 나서 내세가 있다면 넥스트 라이프가 있다면 그때서도 아마 그럴 텐데 제가 교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저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강사들도 있지만 가끔 그런 회의를 많이 느껴요. 어떨 때 느끼냐면 자기 비하 같은 게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인성도 별로 안 좋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야, 너는 저 사람부터도 못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괴로움은 내가 지워야지. 레드선 하고 내 의지로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 좌절, 고통은 계속 남아있어요. 다만 그것보다 다른 쪽으로 내 신경을 돌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수히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노래를 부르는 락을 부르는 3분 50초 동안은 제가 좌절했던 그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책을 쓰는 순간만큼은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겪었던 슬픔과 좌절을 네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 극복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극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걸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증을 딸 수 있는 거, 컴퓨터 자격증이 됐든 무슨 자격증이 됐든 그거에 전념을 해. 그러면 그 2달 동안은 넌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걸 증을 따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프랑스에서 10년을 보내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프랑스에서의 10년 유학 그리고 석박사 학위 이 경험을 가진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프랑스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나라 같거든요. 어떠세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지옥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들어갈 땐 지도교수를 정하거든요. 그리고 박사도 지도교수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문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 대학은 대부분 교수들이 타치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긴 입학하기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년도 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독촉을 안 해요. 교수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 방식이 우리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대학이라지만 말이 좋아 상아탑이지 수업 방식을 보면 고등학교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교수가 들어와서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칠판에 가득 판서를 해요. 그리고 판서가 끝나면 다시 지고 또 판서를 해요. 그리고 시험이 되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써요. 왜 그러냐면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주관식으로 그거에 대한 너의 생각을 써라. 제가 초창기에 많이 냈던 방식이에요. 그때 이의신청이 성적 이의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에 대한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정답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라고 썼어. 그리고 왜 노인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면 교수가 봤을 때 그게 합당해. 그러면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 초중고 대학까지 성적이 지질이 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좌절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아보니까 대한민국 교육 방식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교육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주제가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봐요. 즉 팩트 체크를 내 스스로 거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 자체가 생각이 깊어지는 사회가 돼요. 즉 굉장히 어떤 하나에 대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동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프랑스 TV에는 우리나라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대신 대담 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한국에서 왔을 때 그런 사고방식들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주는 환경 분위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외국에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왔건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ABCD예요. 내가 배운 그 새로운 사고력이라든가 문학을 또는 어학을 지식을 전달할 장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리고 마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제가 딱 한 번 제가 배웠던 언어학이라는 기초 장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6년 만에 한 학기를 했었는데 텍스트를 프랑스어를 갖고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프랑스어니까 단어를 다 찾아야 되고 언어학이니까 용어조차도 생소해요. 하지만 일단 수업에 들어와서 제가 그 한 문제를 읽어주고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문장마다 Y가 들어가요. 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게 왜 이럴까? 라고 그거에 대한 문장을 쫙 해석해줘요. 수업 끝나고 나서 강의평가라는 게 하거든요. 그런데 조교가 선생님 그 언어학의 이해라는 과목 강의평가 제일 좋았대요.
학생들이 뭐라고 썼냐면 수업하는 동안 내내 너무 힘들었대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 뭔가가 채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업에 들어가서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고력을 기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끝나게 된 이 마당에. 예, 우리나라는 여전히 객관식 시험처럼 자, 이 나이 때 이렇게 되면 이때 취직해야 돼. 취직했으면 요때쯤 전셋집 하나 해야 돼. 요때쯤 이제 결혼해야 돼. 이때쯤 회사에서 이 정도 위치로는 가야 돼. 이거 다 그냥 딱딱딱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게 없습니다. 왜?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괴짜 취급을 당하고 그게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남의 시선에 의해서 제가 평가돼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었어요. 왜? 그게 경험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강단에서면 애들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뭐 적선도 해봤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구걸도 해봤고 지하철 안에서 기타도 치면서 돈도 벌어봤어요.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5년 지난 다음에 광화문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프랑스에서 내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서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제 갈 길 갔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광화문에서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멈춰서더니 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부화뇌동, 남이 논밭 싸면 배도 아픈 거지만 남들이 뭐 하니까 쫓아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유식한 표현으로 보면 제가 우연치 않게 고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다가 그 글쓰기 교재 안에 있던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사냥꾼의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냥꾼이 돼요.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집단이 공격을 해.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억하 감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사냥꾼이 돼. 왜?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편을 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공격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어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옛날엔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정신이 너무 강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지하철을 타봐도 노인이 앞에 있는데 앉아서 휴대폰 게임 하는 거 저희 때는 못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당연하고 서 있는 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의식적으로 누가 나에게 피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 되고 나도 그럴 정도로 남을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어느 발표에 나왔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장편, 중편 책을 소설을 못 읽는데요. 왜? 짧은 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보다 보면 첫 번째 인내심이 늘어요. 끈기가 늘어. 그리고 오기가 생겨. 도대체 이런 얘기 끝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요. 요새 챗 GTP인지 뭔지 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뭘 우리가 해요? 아니야. 그 지식은 내 게 아니에요. AI 거지. 누가 툭 찔렀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지식이 내 거죠. 그러려면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인생이라는 거친 무대 위에선 우리에게 정일영 교수는 이렇게 외칩니다. 가짜 낭만에 속지 마라. 네 실력을 믿고 너만의 목소리로 샤우팅하라. 오늘 밤 여러분의 아카이브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편집본인가요? 아니면 부족해도 당당한 나만의 원본인가요?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